감사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이 많이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절하게 요 질문에 답하실 좋은 발제자분께 부탁하면서 혹시 또 오늘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역순 비슷하게 김용지 교수님께 또 질문하신 김종천 님이 있습니다. 87년 사태를 흔히 민주화가 이루어진 그러한 시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독재 체제하에서 살았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언론, 출판, 결사, 종교의 자유 등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온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적합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민주화 운동은 당시 알기로 이제 시민 간의 총격전 내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총격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테인데, 즉 폭동일 수도 있는데 18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당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해도 합당한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 민주화 운동 사상, 이러한 살상이 이루어진 민주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 해주시면서 또 그 패널 분의 말씀에 대해서도 간단히 코멘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분? 예, 그럼 5분 남짓 내지 하실 말씀 5분이요? 하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사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영훈 교수님,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이시고, 특히 경제사 분야에서 조선 후기 농업 사회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국내 최고의 어떤 그런 학술적인 그런 업적을 축적하신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늘 존경합니다. 예. 어쨌든 이영훈 교수님께서 제가 나오시는 줄 알았으면은 이거를 한 4배 정도 써가지고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이제 첫 번째 민주주의 혁명이냐 혹은 민족주의 혁명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 제가 여기서 민족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좌파 진영에서 얘기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또 저는 이제 제 은사님이 저희 전공 분야에서 민족주의론이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오랫동안 하셨던 노재봉 총리이셨고, 그 노재봉 총리의 또 그 강의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이렇게 또 물려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민족주의 연구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학부부터 많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역사학계에서 제기한 학설이 있고, 하나는 이제 국제정치학계에서 제기하는 학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씁니다. 예. 근데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운동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민족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은 좀 다른 겁니다. 예. 민족주의 운동은 민족주의자가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이것이 진짜 민족주의 운동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nationalist movement라고 이제 하죠. 왜? nationalist라고 하는 주체를 상정을 해가지고 nationalist들이 일으키는 운동이고, 그 사람들은 nationalism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 강력한 그런 운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일제 시대 때 우리 한국 코리안 내셔널리스트들은 상당히 강력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국가를 만든 이후에는 그럼 한국 민족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민족주의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항민족주의적인 방법으로 식민지 시대 때는 전개됐다면은 해방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동주 이용희 선생은 이제 전진민족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전진민족주의는 또 무엇인가? 예, 그래서 이제 그 후학들이 그걸 다시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데,
저는 그 전직 민족주의 핵심은 역시 공화주의가 거기에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는 또 민족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박은식의 통계를 제가 그대로 이제 따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저는 박은식의 통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제 그 3.1운동의 봉기 시위를 직접 이제 역사적인 그런 데이터로 그것을 정리해서 그것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은식이나 혹은 일제 그 어떤 총독부 혹은 헌병대의 어떤 통계 이런 것이 좀 다르죠. 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1운동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본 총독부는 3.1운동을 소요라고 부릅니다. 소요. 영어로는 disturbance라고 한. 그래서 이것은 질서를 파괴하고 반란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그 대표들을 이제 법정에서 공격할 때도 당신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로 늘 유도 질문을 합니다만은 우리 33인들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제 평화로운 시위를 정당하게 요구했을 뿐이지 우리가 반란을 주모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했죠. 예. 어쨌든 이 통계 이 자료를 이제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이제 연구하고 분류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통계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통계 분석을 하려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그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예. 그 구체적인 자료는 숫자가 나와야 되고 리더가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이나 숫자가 불확실한 그런 시위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저는 이제 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걸 다 뺐습니다. 왜냐면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제가 그 이제 수를 줄여서 최소한 50명 이상 모인 시위를 제가 이제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도자들, 리더들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분포도를 분석을 하면서 보니까 3.1운동은 여러 개의 시위가 중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했던 프랑스 혁명학자들이 먼저 이제 그런 방법을 쓴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하나의 혁명이 아니다. 그 안에는 보수적인 혁명과 급진적인 혁명이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그걸 멀티플 레볼루션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3.1운동 안에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주 급진적이고 어떤 그 선진화된 대도시에서 일어난 봉기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농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서북부 지역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시위가 불이 붙었고 영남 지역이 늦게 비교적 늦으면서도 이제 오랫동안 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 학위 논문에서는 이제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이렇게 해서 파도의 유형으로 이제 3분을 했고 그걸 제가 통계 분석까지 해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학회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 근대적인 사회 부분에 있는 그 대중들도 3.1운동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근대적인 그런 대중들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끈덕지게 동참을 했는지 그걸 이제 연구하는 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회학에서 이제 집합행동론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에서 하는데 그 집합행동론 관점에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저도 이제 제가 유학했던 그 학교의 집합행동론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서양 이론이지만은 한국에 적용을 해가지고 3.1운동을 연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이 3.1운동은 근대적인 도시 혹은 종교인만의 운동이 전혀 아니고요. 그죠? 전국에서 다양한 동기에서 일반 대중들이 동참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큰 숫자는 이제 천도교와 기독교가 제일 많지만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학생, 뭐 유생, 전직 관료 뭐 다양한 계층들이 이제 그 안에
분포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갈래의 운동이 섞여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지. 제가 이제 그 뭐 수탈론이나 혹은 뭐 근대화론이나 이런 이제 논쟁의 관점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의 연구하고 제 연구가 이제 충돌할 리는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성 임시정부에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성 임시정부의 제가 지금 연구를 해보니까요, 13도 대표가 있는데요. 13도 대표가 25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인물이 가명을 쓰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만식 혹은 이만직으로 나오는데 그게 가명인 것이죠. 그럼 이만식, 이만직의 실명은 뭐냐? 그것을 이현희 교수도 아마 조만식일 것이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이 13도 대표의 가장 상징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조만식 선생이 3.1운동이 났을 때 망명을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3월 5일 날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4월 23일 날 한성 정부의 문서를 이제 뿌리는데 거기에 조만식이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미 감옥에 계신 분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만식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을 이로 바꾸고, 그래도 이만식이라고 남겨놓으니까 좀 뭐하니까 획을 하나 더 거서 이만직으로, 그래서 이제 이만직, 이만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지 사실은 조만식입니다. 13도 대표의 첫 번째 인물이. 그렇게 그 13도 대표는 상징성을 가지고 기독교계, 천도교계, 불교계를 다 아우르는 그런 인선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규갑 목사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홍진이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규갑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규갑 목사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정통성은 의병운동에서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산 충무공의 후손입니다. 충무공의 후손이고 형도 의병운동을 하고 본인도 의병운동을 했던 분이고, 실제로 상해 간 다음에 의병운동 무장투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더 위로 만주로 올라가서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조직을 할 때는 홍면이라고 하는 이제 법률 전문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한남수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1운동 지도부하고의 컨택트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지도부에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분들이 한성정부에 들어와 있고, 이규갑 목사는 어떤 분이냐? 파고다 탑골공원의 그 현장에서 선언식을 치를 때 그 바로 옆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언문을 낭독하는 사람이 이규갑 목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규갑 목사 답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3월 초부터 이제 운동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 이상 해가지고 4월 2일 날 이제 인천 만국공원에서 대회를 13도 대표 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23일 날 그걸 하고,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3.1운동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은요, 이 4월 23일이요 대중운동의 거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대중운동을 한다는 것은 바로 체포된다는 의미죠. 어마어마한 이제 그 경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상해로 나가서 한성 정부를 상해에 가서 하자. 이런 이제 구상으로 두 분이 나가가지고 두 분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광복 이후에 귀환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언도 남기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런 페이퍼 가버먼트가 아니다. 굉장히 그 실체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도 자신이 한성 정부의 대표라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서들을 신흥우 선생이 그 문서를 다 가지고 망명은 아니지만 미국에 가서 이승만에게 파우치를 전달했어요. 이만큼 됩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의 독립운동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해
임시정부는 그런 문서를 그렇게 전달한 적이 없어요. 이승만에게.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상해임정보다는 한성정부가 훨씬 더 관록이 있고 중요한 거라는 것을 그 파우치를 받아가지고 그 파우치는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아주 미국으로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이 이제 플로우에서 왔는데요. 87년 민주화는 정확하게 전문가들 그 용어로 보면 정확하게는 재민주화입니다. 재민주화, re-democratization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민주주의를 측정해 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그 프리덤 하우스의 이제 한국 리포트를 보면은요, 제가 그걸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 민주화를 재민주화로 보고 그것은 헌팅턴 교수의 책에도 한국 민주화는 재민주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민주주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로 갔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이죠. 그게 제3파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 유형에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광주의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는 이제 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과거사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굳어졌는데 더 정확한 용어는 민중운동. 민중운동이란 게 더 정확한 용어다. 이제 학자 중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민중운동, 뭐 민주화운동, 뭐 민주주의운동,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는 쓸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또 과거 뭐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들이 쓰이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용어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한 1년 6개월 했습니다. 하면서 역사 박물관의 이제 전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기획도 하고 실질 전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3.1 운동을 말씀드리면 3.1 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모든 국민들이 책을 다 읽고 연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3.1 운동을 전시한다면 어떤 이미지로 할 것인가? 오늘 이 회의는 그런 점에서 3.1 운동을 또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게 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그야말로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 민족사의 흐름이 같이 만나서 우리가 그 세계사 흐름으로 동참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흐름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민중봉기하고는 좀 종류가 다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적 시위를 엄청나게 중요시했던 것이죠. 절대로 누구를 때리거나 평소에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라. 심지어는 유관순, 그죠? 유관순의 아버지도 유관순 시위 4월 1일 날 돌아가셨지만 유관순 아버지가 유관순에게 그랬습니다. 유관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 때리지 마라. 일본 사람 때리지 마라. 근데 거꾸로 이제 뭐 그런 피해를 당하셨지만 그런 근본 정신은 역시 보편 정신, 그죠? 자유, 정의, 평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금 두 분의 질문은 뭐 제가 봐서는 그 조성환 교수님께서 일단 답변해 주시면서 또 하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송은영 님으로부터 역설적인데요. 3.1운동 재조명과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서 대단한 기여를 한 문재인 대통령 덕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신웅님으로부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다른 질문이다. 꼭지가 첫 번째 질문은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이 좌파가 주장하는 건국 100주년의 근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개발된 후 미국이 에너지의 자립, 식량의 자립 후 중동에 있는 미 7함대가 철수하고 고립지로 나아가고 있는데 향후 대한민국의 갈 길은 요거 뭐 조성환 교수님 말씀하시고 나중에 또 뭐 이 교수님이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성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아까 이야기할 때 차분히 학술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지사도 아닌 지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왜 100주년으로
제한된, 즉 이렇든 저렇든 탄핵이든 뭐든 간에 19대 대통령 제헌헌법에서 발언하는 대통령 선서를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주권자의 심부름꾼이 어찌하여 당선 이후에 자기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사실은 건국 100주년을 선언하노라고 하면은 하야하고 해야 될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고 난 뒤에 어디 저 칼럼에서 만약 100주년이라면 집정관 총재 몇 대 집정관일 것이며 19대 대통령으로서 제헌헌법으로부터의 자기의 법적인 정당성의 근거는 어디에 갔느냐? 과문한 게 아니라 저로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그건 귀신의 발음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그때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권력이 역사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금도가 있었던 거는 우리 민주공화국이 아닌 왕제에서도 그랬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늘이 내렸건 국민이 뽑아줬건 기본적으로 통치자의 가장 궁극적인 지위는 대리인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 폭력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것 때문에 군림하고 마음대로 전횡을, 그래서 전제를 하는데 지금 선출된 전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왕도 아니고 선출된 전제입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지금 저기 우리 저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회담을 하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선언된 게 신한반도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손으로, 지구상의 부족 국가를 비롯해서 어떤 국가도 완벽한 독립국가는, 완벽한 자립국가, 완벽한 이 자기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무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의도가 있을 건지 사실은 두 개가 다 답니다. 지난 1917년 8월 15일에 건국을 1919년 3.1 운동 아니 임시정부 100주년을 하자 그러고 13일 하다가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하니까 11일로 지금 돼가지고 그걸 공휴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딴 게 아닙니다. 가공의 소위 말하자면 대한민국을 전통 국가에서 벗어났어. 현대 문명에 맞는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한 의지의 조직. 그것을 국가로 보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될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지금 48년 8월 15일에 온전하게 3.1 운동부터 나왔던 근대 국가 현대 문명의 의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정부를 거쳐서 임시정부의 강령 자체가 41년 태평양 전쟁이 있을 때 이제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독립 이후에 어떤 걸 갈 것이냐라고 하는 강령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복국을 거쳐서 나라를 회복하는 걸 거쳐서 건국에 이른다. 여기 48년이 건국입니다. 그리고 48년 모든 임시정부 인사들의 귀국에는 건국을 준비하는 바로 45년 해방과 더불어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큰 역할을 해서 만든 이 공화국에 대한 명명을 좀 더 장엄하게 의미를 올리라고 해서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바람에 말은 촉이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것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1948년 5월 10일 백성이 국민된 제헌헌법 50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헌법 제정 권력이라고 그러죠. 그 50선거라고 하는 게 신민이 아니라 왕의 지금 아까 우리 이영호 선생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임시정부가 있더라도 왕정이 완전히 폐쇄된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제압되고 있었던 상태라서 50선거에 물론 그 전에
국제적인 이 결의가 있었죠. 모든 국가들은 이제는 주권은 개개인 인민의 국민의 주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자를 뽑아서 헌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구성하라고 하는 명령을 한 게 5월 50선거입니다. 그리고 7일 재헌헌법이 만들어졌고 그 재헌헌법은 명백히 자유가 핵심이 되어 있는 체가 되어 있는 자유가 근본 가치가 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러죠. 그 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승만을 부정하고 평양과 전혀 3.1운동부터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아주 전체주의의 하수인이 지금 전체주의화되어 있는 그거하고 맞춰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48년 8월 15일 이후에 대한민국을 임시화, 잠정화, 즉 백낙천 교수 지금은 이제 신한반도 체제라고 그러는데 백낙천 교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이야기했던 분단 체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신한반도 체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막 통일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잠정화, 임시화 시키려고 하는 아주 집요하고 그 다음에 이념적이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인 지금 현 집권 세력과 그 말하면 부역자들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주권, 영토, 국가는 객관적인 실체를 의미하지 정신이나 일부의 조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 민주화 아까 내가 그 부분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은 온전히 1948년 그 7월 17일 날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민주국가로 자유민주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관행으로 세 가지 역사 발전의 한국 현대사 발전의 단계설을 놓고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착각을 했던 게 건국을 했다, 산업화를 했다, 민주화를 했다. 즉 현대 국가가 모던 스테이트가 혹은 뭐 현대 문명에 속하는 국가가 가져야 될 요건이 단계적으로 전개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지금은 민주화 정통론을 주장하는 즉 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전부 독재 세력이라고 숙청의 대상 혹은 지금 사실 한국의 적폐라고 하는 건 사실 숙청 정치입니다. 숙청의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교묘하게 위장된 선전구호다. 우리가 이걸 깨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 한국의 지금 사관 전쟁이 많이 전개가 됐는데 아마 우리 자유민주 세력들이 좀 정신적으로 나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들이 이야기하고 평양이 끝까지 주장했던 역사 의식은 단절 사관입니다. 분단 사관이라서 분단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밖에 외삽적인 밖에서 강제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적인 의미의 통일 노력은 그 어떤 조건을 내걸더라도 신성하고 성력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전해 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근대 국가야 우리가 왕정과 공화국의 차이를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자어로 이야기하면은 정당성을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주인인 그리고 왕이 모든 걸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 프랑스의 절대제 국가에서 루이 14세가 이야기한 짐은 곧 국가다. 이게 짐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원래 프로 이야기는 스테이트 영어에다 요약할게요. 그러니까 레타 세모아가 아닙니다. 레타 세타모아입니다. 즉 스테이트 it's mine, it's to me. 즉 나의 재산이라는 이야기. 그 위에 모든 귀족이든 하찮은 사람들 다 속민인데 왕정이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주권의 보편화, 주권의 인민화, 보편화를 의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의 민주화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국은 혁명입니다. 즉 3.1운동 때 제기된 주권 자주 독립과 그 다음에 자주와 그
이 권리, 재산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근대적인 주권의 세계를 복국을 거쳐서 그 복국의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임시정부를 만들었고 영웅과 조직이 만들어졌고 즉 수레바퀴의 엔진은 만들었다 칩시다. 바퀴와 프레임은 있어야죠. 그래야 굴러가는데 45년 이후에 우리는 민주국가로서 탄생을 했고 문제는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자유민주공화국이 돌아가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가는 과정이었고 87년의 민주화 개념은 정치 영역에서의 하드풀 그러니까 좀 이 강경한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자유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좀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즉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오늘 가서 바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생일도 잊어버렸고 기억도 잊어버렸고 여러분들의 존재성도 잊어버렸습니다. 즉 그 안에 보면은 항쟁과 3.1운동 만세 맞죠? 만세의 내용이 무엇일까? 왕에서부터 내가 권력을 찾아온다라는 것. 일제 일본의 지배로부터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 그리고 대의제를 만들어서 공화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안에는 만세를 불렀고 4.19까지는 만세의 역사고 그 다음에 60년에서 80년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의 역사고 그 다음에 80년까지는 항쟁의 역사고 그리고 2016년에 지금까지 오늘의 촛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100년의 기억 속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술적인 의미를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이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서면나간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문명입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국가사나 민족사나 일국사로 하면은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된 내용이 한국사가 혹은 조선사가 세계사와 합류하는 최초의 사건이었고 지금 현재 그게 거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시련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현 대표께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널들의 질의와 더불어서 지금 플로어에서 나온 게 3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름을 안 밝혀주셨고요. 일제시대 독립운동 당시에 주로 그것이 반제 반공 민족주의였다고 했는데 실제 해방 공간에 독립국가를 만들어가는 건국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힘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건국 전에 서울 시민의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였다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그런데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그 기치에 반공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부각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질의했습니다. 이게 한 꼭지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한말 서구 선교사들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이었지만 1905년을 전후해서 정교 분리 원리를 내세우며 소위 탈정치화를 시도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3번째 질의는 이건 강상호 님이었습니다. 마진성 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개 시민으로서 각 시민들이 연대하여 또는 미국과 연대하여 반중 연대를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것도 박성현 대표께서 일단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만 남아가지고 전부 제가 그 반제 반공 민족주의 흐름이 다른 식민지 경험한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두드러지고 강했다라는 얘기고 그게 사실상 주류였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김명섭 교수 얘기예요. 연세대학교. 근데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베트남에 그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의 똘똘한 청년들을 이 무식한 생각 없는 프랑스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인가를 프랑스로 징용을 해갖고 전쟁 노동자로 부렸어요. 군수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프랑스가 워낙 공산주의나 좌파 성향이 강하잖아요. 지적으로.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 인종적 차별, 그다음에 민족적 모멸감 이거를 겪으면서 거기서 그냥 프랑스 공산주의 사상을 확 빨아버린 거예요. 수만 명의 유럽의 원단 문명을 거기서 보대낀 수만 명의 청년들이 프랑스로 그냥 유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1920년경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비교 수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그 일제 스스로 자기들은 소련의 적이라고 36년까지 표방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친소 반공주의가 대세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대세까지는 못 갔다. 그럼 이제 거꾸로 다시 뒤집어서 그러면은 왜 그 공산당에 그렇게 설친 거야? 저는요, 제가 너무 과학한 소리 하는지 몰라도 제가 인정하는 바닥빨갱이 공산주의자가 장악한 지역은 딱 하나밖에 인정 안 합니다. 제주도. 제주도는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하지만 부산에서 있었던 연락선이 제주도에서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아마 제주도랑 거기랑 가까웠던 목포 인근까지가 일공에서 훈련받은, 일본 공산당에서 훈련받은 맹렬한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 같은 거 민초 레벨까지 장악을 했던 지역일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왕년의 빨갱이로서.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이쪽 38선 남쪽에 이쪽에 그럼 그때 설치던 공산당이라는 건 뭐야? 이거 실제로 까보면요, 정부 정치 투기꾼들이에요. 이게 만약 제대로 된 공산당이었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 투기꾼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빨리 소련 군표를 썼거든요, 쟤들이 북한에서. 그러면 소련 군표를 쓰니까 그때 이제 통용되던 돈이 동경은행권하고 아마 조선은행권일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여기 조선은행에 동경은행권과 동일한 아마 효력을 가지는 그 발권 권한을 줬으니까 이게 여기 그 조선은행이 무지하게 센 은행이에요. 교수님 맞죠? 무지하게 센 은행이에요, 조선은행이. 그래가지고 동경은행권, 조선은행 그 일제 화폐죠. 그거를 얘들이 소련 군표 나눠주면서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닐팩 같은 게 없으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드럼통에다가 그걸 채워가지고 갖다 그냥 앵겼다고요. 그때 제가 누구죠? 슈티코프인가? 슈티코프 그 메모 같은 거 보면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막 수백억, 수천억 규모의 돈이 슈티코프가 메모에 남겨놓은 것만. 그러니까 그때 태어나서 만약에 돈 좀 만지고 어깨에 힘 좀 잡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다 빨갱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사대주의적 근성들이 좀 있잖아요. 소련에 줄을 쓰면 정확하게 문명에 줄을 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급속하게 이게 번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거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일반 대중한테 널리 퍼질 수 있는 고급진, 굉장히 퍼지기 힘든 고급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당시에 시스템을 지켜냈던 힘은 그 상당 부분 월남한 6.25 전에 월남한 수십만 명의 기독인들, 지식인들, 상공인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의 적극적 활동과 반공 증언과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구한말 1905년 정교분리 탈정치화인데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살아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사들로서 뭐 받아들일 만한 일이었다. 그리고 기독 선교사들이 뭐 그렇게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할아버님은 전남 고흥의 동학 책임자여서 동학 끝나고 한 3년 정도 거지 떠돌이로 사시다가 기술을 익혀서